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타임라인 한국사의 강은천입니다. 오늘은 15세기의 한국과 세계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전에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난 14세기, 13세기에 걸쳐서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장악한 것이 몽골 제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몽골 제국이 주도한 세계사는 통상 중심, 교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몽골 제국을 무너뜨리고 중국에서 패권을 장악한 명나라가 이제부터 15세기 이후에 동아시아의 주인이 될 텐데, 이 명나라는 원나라의 통상 정책을 폐기하고 농업 중심 그리고 자력갱생 중심의 그런 삶을 영위하려 했습니다. 조선도 당연히 그런 명나라의 어떤 그 삶의 방식에 따라가는 형태를 보였죠. 그와는 반대로 지구의 서쪽 반대편에서는 서유럽 나라들은 몽골 제국이 했던 방식을 좀 더 확대하는, 그래서 바다로 나가서 통상하고 교류하는 이런 방식을 더 끝까지 밀어붙였는데요. 이런 서로 다른 15세기의 삶의 방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락제가 즉위하며 정화가 동남아시아와 인도양 원정에 나서고 수도를 북경으로 옮기며 비밀경찰인 동집사창을 설치했던 15세기 초, 조선은 명과 사대 관계를 맺었고 신문고와 종로에 시전 행랑을 설치했으며 세종이 즉위했습니다. 세종은 즉위 이후 아래로는 스시마를, 위로는 사군 육진을 설치했으며 일본의 삼포를 개항해 무역을 가능케 했고, 농업 안내서인 농사직설 편찬과 혼민정음 창제는 물론 혼천이를 만들어 천문 연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때 말레이 반도와 베트남에는 말라카 왕국과 레왕조가 세워지고 후수는 교황으로부터 이단으로 판정돼 화형에 처해졌으며, 포르투갈의 엔리크 왕자는 아프리카를 향한 탐험대 후원을 시작했고, 프랑스는 잔다르크의 활약으로 인해 백년 전쟁의 주도권을 잡았으나 이후 샤를 7세가 서유럽 최초의 상비군을 창설해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의 코시모가 피렌체 공화국을 장악했고, 질 에아네스는 마의 벽 고자도르곳을 돌파했으며,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무라드 2세는 크리스티표 연합군, 프랑스군, 잉글랜드군을 격파했고, 구텐베르크는 활판 인쇄술을 발명해 유럽 인쇄술 혁명도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계사의 혁명의 움직임이 일어났던 15세기 중반, 명나라는 영락제사 후 대외 평창 정책 중단과 군사력 부족의 문제가 심각해지며 급기야 1449년 명나라 황제가 몽골족의 포로가 됐고, 조선은 세종이 숨을 거두자 문종이 5대 왕으로 즉위해 조선을 통치했습니다. 이 15세기 전반기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한국인이라면 빼놓고 넘어갈 수 없는 인물이 이 15세기 전반기에 대단한 활약을 보였습니다. 다 짐작하시겠지만 세종대왕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서도 그 심장부에 딱 자리 잡고 있는 저 인물이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이 세종대왕이 서 있는 곳에서 그 뒤로 과거에 이 조선 전체를 다스렸던 경복궁이 있고, 그 뒤로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청와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종대왕의 뒤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려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 만큼 세종대왕은 한국인에게 중요한 인물이고, 아무도 저분이 저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종대왕은 600년 전에 이 땅에 군림했던 어떤 군왕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줘요. 이분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친근하고 우리의 존경을 받습니까? 그 이유는 아마도 하나로 집중될 겁니다. 한글이죠, 한글. 이분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의 근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글을 발명한 분입니다. 자, 세종은 한글을 만든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의 문화적인 업적은 한글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글보다 더 먼저 그리고 중점을 둬서 추진했던 문화적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천문학 프로젝트라고 우리가 이제 부를 수 있는 건데요. 지금 바로 제 오른쪽으로는 자경루라고 합니다. 자경루는 무슨 뜻이냐? 스스로 때려서 소리를 내는 그런 물시계란 뜻입니다. 이 루라는 것은 물이 줄줄줄 흐르는 그런 시계를 가리키는 건데요. 이 물이 흐르게 해가지고 거기에 복잡한 기계 장치를 넣어서 때가 되면은 그 시간을 알려주는 자동 시보 장치예요. 그 옆으로는 규표라는 천문 기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별을 관측하고 따라서 천체를 관측해서 시간과 절기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천문 기구입니다.
이번에는 왼쪽을 봐주십시오. 이 왼쪽에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간이라는 기구가 있는데요. 이 간이는 간단히 만든 혼천의라는 뜻입니다. 혼천이란 동양의 전통적인 우주의 모양인데요. 그런 혼천을 기계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관측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혼천의이고, 그것을 간단하게 줄여놓은 것이 바로 여러분 지금 옆에 보는 이 간의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주를 관측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라든가 절기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천체 현상, 천문 현상을 관측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세종이 남겨놓은 이 관측기구로서 이런 여러 가지 천문기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천문학이라는 것이 우리 조선시대에 자연스럽게 발달해 왔고 역대에 걸쳐서 계속 이루어졌던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독자적으로 천문 관측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천문 관측을 해서 그 결과로 만들어내는 장치가 역법이라는 건데요. 우리는 쉽게 말해서 달력이라고 하죠. 천문 관측을 통해서 뭐 별의 운행이라든가 각종 일식이라든가 월식 같은 것이 일어나는 어떤 그것에 대한 예측, 뭐 해성의 접근 등등 여러 가지를 예측하고 관측하고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천문학이고, 그것이 역법에 담겨 있는데, 그 역법은 중국에 있는 천자가 만들어서 제5국가에 배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이 받아서 썼던 그런 중국의 역법은 당시 조선의 종주국이었던 명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세종이 왕이 되는 것보다도 150년이나 일찍 원나라에서 고려에 내려준 그 역법이 있었는데, 이것을 수시력이라고 합니다. 이 수시력이 비교적 완벽하게 체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는 내내 이 수시력을 가지고 고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천체 현상을 관측하고 거기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법을 그대로 물려받은 조선에서도 물론 이 수시력을 가지고 그 역법으로서의 그 기능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종은 이렇게 중국의 천자가 갖다 주는 역법을 사용하는데 만족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이 관측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미세한 차이들이 경우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종은 내가 조선의 군왕인 한은 조선에서 관측한 조선의 역법을 가져야 되겠다. 그것이 중국의 역법을 뭐 정면으로 위반하는 건 아니죠. 그 중국의 역법을 놓고 조선의 시각에서 재해석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미 중국에서 해답이 내려져 있는 걸 가지고 이 해답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처음부터 다시 연구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종은 당대의 여러 과학자들, 정인지라든가 정초라든가 하는 이런 과학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자, 너희들이 이 중국의 역법을 놓고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계산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측정해 봐라. 이렇게 과제를 줬던 겁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1444년에 칠정산 내외편이라는 조선의 역법입니다. 이러한 그 세종의 도전이 결코 중국에 대해서 무슨 반기를 들거나 나는 더 이상 중국의 제후가 되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에서 나온 민족주의적인 사고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세종은 철저한 성리학자였었고요. 자신은 성리학적인 원칙에 따라서 조선의 백성을 품어 안는 그런 성군이 되겠다고 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성리학 또는 유교의 발상지로서, 그 다음에 조선의 상국으로서 그 위치가 있다는 것은 철저하게 인정을 하고, 본인이 그 중국 천자의 제후라는 것도 인정을 하지만, 내가 조선을 책임지고 다스리는 한 나는 조선에 맞는 방식으로 그 중국 문명을 새롭게 재해석해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종은 이런 칠정산 내외편이라는 조선 특유의 역법을 만드는 데서 더 나아가 조선의 말을 표현해주는 조선의 글, 훈민정음을 창안해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이 훈민정음을 만들었을 때 표방한 것이, 중국과 우리가 서로 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글자도 우리 말에 맞는 글자가 필요하다. 그래야 이 어린 백성들에게 더 많은 어떤 지식을 줄 수 있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훈민정음을 만들었어요. 그때 세종이 머릿속으로 꿈꿨던 거는 중국의 무슨 유교 문명과는 대비되는 완전히 새로운 조선만의 문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리학 또는 유교에 입각한 문명을 더 확산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조선의 백성들이 그걸 더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조선의 문자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뭐 좀 어렵게 말하면은 보편성과 특수성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처럼 성리학에 더 충실했던 군주였기 때문에 이런 천문학적인 업적도 가능했고 그다음에 한글의 창제도 가능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업적을 세웠던 세종대왕이 지금 현대 한국인에게도 우러름을 받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조 시대의 그 군주 독재 위에서 지도력을 발휘했던 세종이 그의 문화적인 업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늘날 민주주의 시대 대한민국의 지도자들보다도 높은 평가를 받고 한국인들의 더 많은 존경을 받는다면은 이거는 뭔가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라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나라의 주인이 돼서 자신의 창의력을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살아가자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발랄하고 모두가 주인이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온 지도자이고 지식인이고 하다면은 그 사람들은 당연히 600년 전의 그 군주였던 세종보다는 더 훨씬 더 훌륭해야 되고 그 시대보다 몇만 배, 몇십만 배, 몇백만 배 더 훌륭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부강한 국가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세종이 살던 조선시대보다는 많이 부강해진 사회